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8시에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은혜 기자, 오늘 통화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전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8시에 정상통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화 내용이나 통화 시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방금 전 SNS를 통해서 첫 한미 정상 통화 결과를 일부 소개했는데요.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란 문구로 끝을 맺었습니다. 특히 오늘 통화에선 향후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새 행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화상회담을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앞으로 개최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한일 갈등 상황이나 미중 무역 갈등 등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사이에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 사이의 통화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에도 관심이 쏠려왔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에 한미 정상 사이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례상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통화 순서는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의 주요 동맹국과 이스라엘, 인도, 태평양 동맹국가 순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서로 확인하고 북핵 문제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예고해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잠시 뒤 10시 발표합니다.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당초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이 예상됐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중심으로 나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등의 제도 정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또 다른 공급축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공공주도의 개발을 강조한 만큼 사업 주체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맡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으로 돌려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안도 논의돼 왔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과열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 전파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친척 간의 모임에서 확진자 수십 명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 A씨가 국내에 입국한 건 지난해 12월 25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하며 받은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마치기 직전인 지난달 7일 재검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격리기간 경남 김해의 단독주택 2층에 머물렀고 1층에는 다른 외국인 가족 6명이 살았는데 격리기간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인 A씨가 가족들과 같은 시설을 공유하면서 전파가 일어났고
이 집을 방문한 외국인 친척들까지 감염된 뒤 또 다른 모임에까지 추가 전파가 일어나 38명이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2건, 김해 1건, 전남 나주 1건 등 모두 4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A씨와의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확진된 다른 환자 수십 명도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북 구미에서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감염된 31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 같은 국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0월 이후 확인된 것만 39건, 주로 같이 사는 가족들에 의해 감염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거 가족이 아닌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전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국내에서 다시 퍼질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사실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어쨌거나 그런 단계로 점점 밟아가고 있는 듯한 양상이에요. 해외 입국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 당국은 먼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에서 해외 입국력이 없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변이 여부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국자의 자택격리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에 대해서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특례 수입 승인과는 별개로 한국 화이자사가 신청한 품목 허가는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특례 수입이 승인된 화이자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약 6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됩니다. 아직 국내 허가는 안 났지만 감염병 대유행 위기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기 위한 특례 수입 제도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승인된 물량은 2월 중순 이후 수입될 예정입니다. 승인에 앞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과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사용을 승인하고 다수 국가가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의 타당성을 전원 인정했습니다. 사용 방안과 관련해선 희석 후 용량 0.3ml를 최소 21일 간격으로 2차례 근육주사한다고 자문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은 물리적인 힘을 받으면 손상될 수 있어 투여할 때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 등 충분히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용 연령의 경우엔 만 16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16세하고 18세 사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후에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예방접종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집 접종 대상에 대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례 수입이 급하게 승인된 건 코백스의 백신 분배를 담당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 측의 요구 때문입니다. 백신 도입 예정국 내의 특례 승인 등 절차 완료를 백신 공급의 선결 조건으로 지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 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승인과는 별개로 기존의 한국 화이자사가 신청한 백신의 품목 허가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게 될 코로나19 백신이 최소 270만 회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2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첫 잠정 백신 배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상반기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145개 국가에 3억 3,700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체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빈나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329명,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66명, 경기 128명, 인천 43명, 부산 26명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11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7명 늘어난 1,448명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의 참여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하에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개편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전파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상에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지난해 골든글러브상 외국어 영화상은 영화 기생충이 받았습니다. LA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각 3일 제78회 골든글러브상 후보작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는 모두 5개 작품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미나리가 포함됐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Foreign Language. Minari, USA. 미나리는 배우 브래드 피트의 회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 아이작정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1980년대 한인 가족의 미국 이민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배우도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과 한예리, 윤여정 씨 등이 출연했고 대사의 대부분이 우리말입니다.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미나리는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만 50개 넘는 상을 받으며 미국 언론들로부터 여러 부문에서 아카데미상 후보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특히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등 20개의 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 골든글러브상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지만 대사의 50% 이상이 외국어라는 이유로 작품상 후보 대상이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돼 논란이 됐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은 미국 시각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골든글러브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오늘 예정된 가운데 임 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은 기자,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파일은 3개인데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에서 해당 인물은 지금 탄핵하자고 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 판사 측은 어제 건강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면담 자리에서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사표 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었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늘 녹취 공개와 함께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냈던 사표를 수리해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올해 2월 말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의 상승폭을 반납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55포인트 하락한 3098.13에 코스닥은 7.47포인트 내린 963.2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고용 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시 급반 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고 있고 NC소프트도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주는 애플카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일 악화된 실적을 발표했던 아모레퍼시픽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장쑤성에 피나는 노력으로 2달 동안 15kg을 감량한 어린이가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장쑤성 옌청에 사는 장천하오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먹는 것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잠을 잤던 비만아동이었습니다. 늘어나는 몸무게에 점점 의욕을 잃어가던 지난해 여름.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반 친구들끼리 옷을 맞춰 입었는데 맞는 옷이 없어 등 부분을 가위로 잘라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천하오는 그날 이후 다이어트에 들어가면서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좋아하던 과자도 끊었습니다. 就这种想吃但又不能吃那种痛苦，然后被子盖住头，然后在被窝里面哭那种难过。 달리기와 줄넘기 등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바쁜 부모님 대신 근처에 사는 고모가 천하오의 식사와 운동을 챙겼습니다. 就是每天都一斤一斤的掉，然后自己也开心，然后就有自信了。到他掉了到20斤的时候，他自己真的很自律，很自律。 피나는 노력을 통해 2달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한 천하오. 지금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 마츠야마시 앞바다에 위치한 고고섬입니다. 귤 재배가 한창인데요. 귤 재배 농민인 이시무라 씨는 아침 6시가 되자 섬 건너편에 있는 마츠야마 시내에 집을 나섭니다. 페리를 타고 다른 동료 농민들과 섬으로 가는데요. 섬에 도착하면 트럭을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과수원으로 갑니다. 집에서 과수원까지 걸린 시간은 35분. 일을 마치면 저녁 6시 30분쯤 귀가하는데 일주일에 6일간 이런 생활을 반복합니다. 都会の通勤に比べたら全然苦じゃないと思います。 이시무라 씨는 재작년까지 도쿄 IT 기업에 근무했는데 심야까지 야근을 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출퇴근을 하는 이 섬을 알게 됐고 전업을 결심했습니다. 고고섬에는 이시무라 씨처럼 출퇴근하는 농가가 모두 13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70%가 만일 출퇴근을 못했다면 농사지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박물관이 88일 만에 마침내 재개관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장기간 폐쇄 후 관람객을 맞은 것입니다. 재개관 첫날 박물관 안팎은 한산하고 고요한 모습입니다. Che però si è un po' affievolito nella memoria. Vogliamo renderlo di nuovo vivido di fronte ai nostri occhi, tutto qua. 박물관 측은 폐쇄 기간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박물관 건물과 예술 작품들을 수리하고 복원할 수 있었는데요. 관람객들은 사람이 적은 지금이 예술 작품들과 시스티나 성당 등을 차분히 감상하기에는 좋은 기회라는 반응입니다. Pas seulement voilà de notre santé, mais notre culture, de notre espace spirituel qu'on a besoin de ça. 2월부터 로마의 명소 콜로세움 등 주요 문화시설들도 문을 열었는데요. 다만 이들 문화시설은 방역 규정에 따라 주중에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독일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대공연장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중지되면서 2016년 설치 이후 처음으로 전체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파이프 수만 4,765개, 길이도 11mm에서부터 1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이 모든 파이프를 분리해 청소를 한 뒤 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Wir haben Lippen, eine Unterlippe, eine Oberlippe, einen Seiten- und einen Vorderbart. Also ist alles sehr menschlich, was wir hier tun. 소형 파이프는 작은 붓을, 그리고 대형 파이프는 기계를 이용해 이물질을 흡입해 줍니다. Das ist total schön, dass man jetzt nach so einem kurzen Zeitraum sich noch einmal damit beschäftigen darf. Und vor allen Dingen ist es super schön, hier mit ganz viel Ruhe und Zeit arbeiten zu können. 이 파이프 오르간은 곧 깔끔하게 재정비되겠지만 언제쯤 공연장에서 웅장한 소리를 선보일지 기약 없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며 사퇴론까지 거론하며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과 보편 지원을 같이 담자는 이낙연 대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사퇴론까지 거론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후퇴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그러나 선별과 보편 지원의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 봐. 민주당 내에서는 20조 원 등 희망 수치가 나오지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4차 지원의 경우 단순 위로금이 아닌 코로나 손실에 대한 지원 성격입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만한 지원 수준이 우선 도출돼야 합니다. 3월 또는 4월에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손실보상제가 도입될 때까지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도 추가로 감안해야 합니다.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지원은 이런 선별 지원의 규모가 추정된 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변수는 방역 상황입니다. 조속히 방역이 안정되면 이낙연 대표의 주장에, 반대의 상황이 되면 홍 부총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 생기는 이견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고 전제를 달았는데요.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재차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손소영 기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 보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앞선 3차례 지급 효과부터 점검한 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존 자금과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 공작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맞섰습니다. USB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듭 의심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민주당이 중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판사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며 4월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만을 위한 공작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라 했고 정의당은 제1야당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태도가 씁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도록 한 교통섬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하면 철거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다급하게 쓰러진 행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10m가량 미끄러져 교통섬을 덮친 겁니다. 18살 A군이 몰던 오토바이는 교통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 3명을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가 이제 줄지 않고 그대로 이제 속도를 유지된 채로 이제 계속 횡단보도 쪽으로 가더라고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도 승용차가 교통섬을 덮쳐 운전자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섬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 울타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데다 가로수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에 필요하면 교통섬 철거도 검토하라고 했지만 실태 조사와 이행은 지지부진합니다. 울타리를 좀 쳐서 운전하는 운전자한테는 신성을 높여주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약간 경미한 정도의 충격은 커버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좀 설치하는 경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7,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4%가 교통섬을 횡단할 때 차량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 도로 확장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교통섬 일대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밤새 중부지방에 눈이 집중됐습니다. 파주 등 경기 내륙 지역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졌고 서울에도 4.3cm의 눈이 왔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린 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요 도로는 대부분 제설이 잘 이뤄졌지만 이면도로와 인도는 눈이 얼어붙어 있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바람이 불어 더 춥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말인 모레는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과 전주가 4도, 대구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대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남해안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잠시 뒤 새해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크고 작은 대책들을 내놨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번 대책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이 발표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역세권 개발 그리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제부 임재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네.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요보다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 예고하기도 했었죠. 이번 대책은 지난해 8.4 대책에 이어서 꼭 6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 오늘로 38일째인데요. 이 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만들어진 첫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집값 문제 심각했잖아요. 지난해 7월 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 전국적으로 매매나 절세, 전세, 월세 모두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역시 그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최대 난관이자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변창흠표 공급 대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잠시 뒤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연이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급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역세권이라든가 그 준공업 지역의 그 고밀 개발이라든가 또 공공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곧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뭐 기존에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이번 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전망들을 네. 이렇게 쏟아냈었고 또 이전에 앞서서 이제 변창흠 장관이 이런 그 고밀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세권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서 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주택 공급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방안들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제 잠시 뒤에 그렇군요. 대책을 보면서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와 함께 이제 신규 택지 공급 뭐 이런 부분들 미니 신도시급의 뭐 이런 그 신규 택지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얼만큼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장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자리에 착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도시권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지역에도 공급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자, 현장이 연결대로 바로 현장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고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데 공공 재개발과 또 역세권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진행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합동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브리핑 순서는 먼저 경제부총리의 대책 추진 배경과 개요에 대한 발표가 있고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책 상세 내용 발표 후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의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간단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단의 질의를 사회자가 대신 읽고 참석자가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개의 질의응답만 받고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별도의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대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개요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 대출 측면에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그리고 전세 대책 등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 시장 안전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 복지, 소득 형평, 근로 의욕, 사회 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의 대책을 마련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의 간소화, 적극적인 규제 혁파 등을 통하여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지도의 마련,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 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 SH 등 공공주택 공급 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의 공급 방식에 비하여 평균 재건축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수준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임차인, 영세 상인 보호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고강도 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마련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0만 호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에 이번 공급 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공급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중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 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 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 영업시설 조성, 공장 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중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 여건이 갖추어진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 원너스와 마리나베이 샌즈, 영국 도클랜드,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 강남아파트, 천호 1구역, 성남 중 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 내지 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 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 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지구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 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 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시 임재성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연이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전국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83만 호, 서울은 3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네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역시 뭐 이번 대책 공급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년 안에 그 전국에 83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앞서 이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뭐 투기라든가 아니면 네. 집값 오름세가 굉장히 이제 지금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 단위의 이제 그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게 이제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이제 네. 도시라든가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것이 이제 과도한 기부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 대책에 대한 그 속도 부분도 좀 네. 면밀하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그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공공 주도가 방점인 것 같습니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 주도로 새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절차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이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하겠다. 단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인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그 대책과 관련해서 뭐 이제 그 부총리께서 공급 쇼크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고요. 네. 국토부 장관은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세권이나 준공업 지역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이 되거나 그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뭐 변 장관이 네. 앞서서 이제 이 오늘 대책에 앞서서 여러 번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이제 서울에 이제 너무 이제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개발할 것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찾아보면 곳곳에 이제 그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그 말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이제 역세권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낙후되어 있는 중공업 지역 여기에 이제 저층 주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밀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